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예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를 만들었고 만들고 있고 하는 것을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 버린 방법이 뭐냐. 네. 그걸 미국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반도체 전쟁. 반도체 전쟁. 예.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뿌려주려고 하면은 네. 이것은 최첨단 반도체가 5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금 미국이 이번에 조치를 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14나노 이하 또 디램 같은 경우 18나노 이하 네. 뭐 128단 이하의 네. 제품 장비 기술 이거를 끊어버린 거죠. 네. 미국이 현명하고 대단한 것은 중국의 정확한 아킬레스건을 이거를 브로킹을 딱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제 중국을 가실 건데요. 사실 중국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전부 QR코드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면 저 사람은 외계에서 왔나 하는 식으로 쳐다본대요. 왜냐하면 현금을 쓰지 않고 전부 QR코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는 미국이 예상치 못한 상당히 빠른 임상 속도 또 임상 속도에 따른 규모에 따른 빅데이터의 축적 이런 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그 국제 표준화와 기술 발전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테이크오버 하겠다. 하늘에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치면 밝을 명자인데 각각이 네가 누가 다리고 누가 해야 뭐 이런 싸움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심심치 않게 CSIS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만 뭐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대만 침공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 경제적인 이슈를 자꾸 경제 외적인 이슈로 관심을 돌리면서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게 과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의 월가나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원하는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돈이 못 따라가냐 그러면 전부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예요.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꾸는데 중국이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를 만들었고 만들고 있고 하는 것을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 버린 방법이 뭐냐. 네. 그걸 미국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디디 추싱을 통해서 엄청난 운행 정보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뭐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뿌려주려고 하면은 네. 이것은 최첨단 반도체가 5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금 미국이 이번에 조치를 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14나노 이하 또 디램 같은 경우 18나노 이하 네. 뭐 128단 이하의 네. 제품 장비 기술 이거를 끊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빅데이터는 창고에 무지하게 쌓여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자율주행에 쓰려고 그러면 그렇죠. 이거 브레이크 밟아야 되니 하고 물어보면 처리를 해가지고 서버에 갔다가 오는 사이에 차는 1초 만에 콩 들이박는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미국이 현명하고 대단한 것은 중국의 정확한 아킬레스건을 이거를 브로킹을 딱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는 어마하게 쌓이지만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것은 레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뭐 이제 중국이 우리는 지금 반도체 미국도 뭐 한국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이번에 공장 보조금 조건을 보면 이건 뭐 정말 가관이죠. 그러나 이 한국에도 이 페널티가 있지만 중국엔 더 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예전 같았으면 3년이면 따라올 거를 네. 지금 6년에서 10년을 벌려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제 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이제 중국을 코로나 안 하기 훨씬 전에 이미 중국도 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지가 있어서 이제 돈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돈은 이제 잔돈을 주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10원짜리 주게 되는데 돈 없어.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거지가 아주
웃으면서 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 자기 옷 여기를 싹 엽니다. 예. 여기 보면 QR 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핸드폰으로 너 예. QR 코드 찍어서 12안 예. 1로 송금해라. 예. 뭐 기가 차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에 이미 이 말씀하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완벽하게 도달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같은 경우 현금을 내면 미국도 현금 내면 좋아하고 우리도 현금 내면 좋아하잖아요. 네. 중국은 그 돈 받는 사람 짜증 냅니다. 네. 이거 돈 어떻게 거슬러 주라는 거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우리가 그 사이에 보지 못했던 중국의 속살은 이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전략도 짜야 되고 그렇죠.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냐 그렇죠. 이거를 가야 되는데 교수님 지금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중국의 오만한 무례함 또 이제 우리한테 한 이제 보복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그 기회를 사실은 우리가 보지를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또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집중했던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퇴출을 하고 뭐 네. 이러는 과정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 반중 정서가 굉장히 깊어요. 네. 그래서 중국 가면 안 되고 중국은 이제 곧 망할 나라고 또 이제 리스크가 무지 크고 뭐 그렇게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분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기업하거나 투자를 하는 쪽에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의 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냐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버드 박사도 아니고 이게 돈 박사님이 가장 현명하죠. 네. 근데 그 사람의 예측을 이걸 무시하면은 돈을 벌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IP인 골드만삭스가 네. 이제 100% 지분으로 바로 들어가고 네. 이게 블랙락이나 뭐 이런 데들도 자기가 직접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벵가드가 네. 중국에서 털고 나온다. 예. 그게 이제 한국의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야 벵가드가 들어갔다가 빠지면 빅3 중에 하나가 중국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이제 안을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벵가드는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예. 자기네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펀드를 사다가 파는 정도로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자기한테 수수료 겨우 떨어지는데 거기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벵가드가 파트너를 잘못 잡았어요. 네. 누구를 잡았냐 그러면 아까 언급하신 아리바바의 자회사 중에서 그 개미 금융 엔트. 엔트 파이낸셜 얘들을 이제 파트너로 잡아. 왜냐하면 거기에 가입자가 몇억 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 당국에 찍혀서 그렇죠. 엔트 파이낸셜의 상장까지도 네. 이제 중지가 무산이 되는. 예. 그래서 완전히 당국에 찍힌 파트너를 잡았으니 이게 뭐 돈이 될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벵가드가 파트너 잘못 가요. 벵가드가 중국을 보는 눈이 틀렸다. 그런데 우리는 뭐 빅3 중에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금이 다 빠지는 거다. 이렇게 완전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중국의 변화를 네. 제가 볼 때는 감정 실지 말고 보는 것.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마윈이 중국 금융이 전당포 금융이다 그랬다가 시진핑 주석한테 완전히 찍혀버렸고 그래서 본인도 밖으로 2년 넘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사를 100년 주기로 놓고 보는 아주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가는 국가라고 하면 미국은 한 30년 정도 가져가는 그런 국가라서 양국 간에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한테도 먹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전병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가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수출도 지금 13개월 연속 물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 모셔야 된다 다시. 그러면 어느 나라 관광객이 최고의 관광객이냐. 영종도에서 비행기 띄워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한 48개가 되는데 그중에 4분의 3이 중국에 있다. 그럼 중국 관광객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내수와 이 관광 붐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쪽하고 좀 이렇게 근린 외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좀 막혀버렸거든요. 풀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지금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든 예. 그 부동산을 건드리면 부동산은 건드렸다 그러면 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3년 동안 부동산을 이제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건 손만 대면 무조건 커지는 그 상황이 왔고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확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뭐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는군요. 그 도움이 안 되는데 결국은 중국이 부동산에 손을 댑니다. 경기 네. 부양 쪽으로 돌아서면. 그래서 부동산에 손을 대면 6개 산업이 바로 뜨죠. 네. 이게 시멘트, 철강, 그렇죠. 화학, 예. 가구, 예. 가전, 자동차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에 보면 중국의 이 부동산 판매 거래 대금이 플러스로 돌아서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아마 예. 부동산이 이 리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보면은 최근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중국도 풀었어요. 근데 돈이 안 돈 거죠. 근데 네. 돈이 다 어디 갔냐면 지금 은행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예금이 들어오는 속도에 비해서 거의 한 200% 가까이 은행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거의 한 8조에서 10조 위안 정도가 은행에 초과 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뭐 GDP가 한 100조 조금 넘기 때문에 예. GDP의 10% 가까운 돈이 예. 불안해서 또 경제활동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이 언제 나오냐가 이게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에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조면은 이게 1,800조, 1,900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쓰이려고 그러면 바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각 성별로 보면 관광지의 패키지를 대거 등장을 시켜요. 네. 그래서 아마 소비 관광 쪽이 이게 이제 하반기에 중국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내수 경기는 부동산이 리커버가 되면 그게 바로 답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가만둬도 되는 것은 3년 동안 식당 안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의 경기가 서서히 풀릴 수가 있는데 한국에 코로나 전에 우리가 한 500만 명 정도 중국 관광객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작년에 15만 명인가 왔으니 거의 없다고 봤는데 그래서 3월 달에 비자가 풀렸어요. 네. 그러나 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안 몰려오냐 그러면 비행기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700~800편 정도 주당 가는데 뭐 1~200편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비행기 편수를 이제 늘리는 거 그게 이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아마도 중국이 한국의 관광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은 이번 5월 달에 네. 중국은 5월, 10월에 이제 관광을 주로 간 노동절하고 국경절 그렇죠. 하는데 5월 달에 한국에 몇 명이 오냐 예. 요걸 봐야 될 것 같고 3, 4월에 관광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예. 교통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년도에 중국도 뭐 이 외국 관광을 한꺼번에 확 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한 2019년에 한 30~40% 정도 한국에 온다고 하면 한 150에서 200만 정도. 예. 근데 그 정도만 오더라도 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저도 어제 명동에 다른 일 때문에 갔지만 명동에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뭐 버글버글해요. 근데 그 외국인 중에서 중국어는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일본어가 주로 많죠 요즘에. 그래서 동남아가 그렇게 많아요. 예, 베트남 저쪽, 라오스. 근데 아마 150만 명 정도가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아마 네. 명동의 아마 절반은 다시 이제 중국어가 들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결국은 돈을 뿌리게 되면 아까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 이게 돈이 말을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정치도 이게 다른 변수로 가듯이 아마 중국 관광객의 한국의 재유입이 아마 반중 정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아마 해소하는 계기가 네.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 위기론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런 서구에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 있는가. 그래서 사후에라도 역사적인 평가에서 정말 이 사람은 천년에 한 번에 나올까만한 황제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생각인가. 그 기금원에 좀 뭐 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집권의 당위성은 네. 미중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센 전쟁이 시진핑의 3년임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중국의 병법 같은 걸 보면 전쟁 중엔 장소만 바꾼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미국과의 경험이 가장 많은 지도자가 지금 누구냐 그러면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이든 얘기를 했지만 네. 똑같은 논리로서 그렇네요. 이제 시진핑이 그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어떤 중국을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진핑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 현대화. 예. 뭐 현대화라는 게 이게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현대화지 않습니까? 농업을 공업화 시키고 도시화 시키고 네. 뭐 이 전통 산업을 첨단 산업화 시키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모더나이제이션인데 중국이 얘기하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것이 한국어로도 수많은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다 틀렸다. 아, 어떤 의미입니까? 그 현대화? 중국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 6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쇼고 예.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 네. 이 베껴서 예. 카피해서 2등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 절대 1등 못한다. 오리지널 찾자. 그래서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이 G2를 했네, 뭐 미국의 70몇 %를 했네 그러지만 중국의 모든 기술은 미국 기술을 베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이 일본 왔다가 한국 왔다가 대만 온 이 기술을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 LCD 다 베낀 기술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서 지금 넘버 2를 왔지만 이것을 추월하려고 하면 이것이 미국에 없는 기술을 하든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가 테크입니다. 네. 기술 국산화 여기다가 목숨 건다. 이게 첫 번째 중국의 길이고 무섭네요. 예. 두 번째 길은 뭐냐 그러면 뛰어넘는다고 했을 때 지금 중국의 모든 시스템은 그거 역시 베낀 겁니다. 네.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베낀 거죠. 그걸 한국을 참고하고 일본을 참고하고 싱가포르를 참고하고 건데 베낀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미국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제도하고 이 시스템을 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식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이나 스타일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하고 예. 이 차이나 테크 예. 이 차이나 시스템 예. 이 2가지를 만들어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것이 시진핑의 상기 시작하면서 내건 아젠다예요. 그게 중국식 현대화고 예.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런 그대로 이게 뜻대로 된다고 하면 예. 이것은 뭐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러면 4년임이 아니라 10년임을 해도 오케이가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2가지에 있어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레볼루션이 아니라 에볼루션을 하는 거죠.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온 것이지 그렇죠.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기술 전쟁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굉장히 현명하고 그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 이게 중국은 제조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죽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데피니션 했다는 것이 바이든의 해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싸울 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이기게 되는데 이 기술 전쟁을 했을 때 최대 약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가 있고 이걸 네. 갖고서 이제 IP를 만들고 그걸 AI를 만들어서 로봇에 네. 집어넣으면 4차 산업혁명이 완료가 되는데 네.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자율주행 자동차, 네. VR, AR 같은 이 기기가 있고 예. 그런데 이 기기에서 엄청난 빅데이터는 만들어지지만 네.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 안에 모든 IT 기기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반도체가 없으면 꽝인데 예. 반도체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반도체가 있은들 배터리 나가버리면 꽝입니다. 네.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5G 통신망이 없으면 안 이건 되죠.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망, 그다음에 이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 망하고 이건 사실은 배터리는 사람의 심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반도체는 뇌거든요. 예.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이것은 망하고 심장하고 뇌의 싸움인데 예. 여기서 미국이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미국은 반도체를 기술만 갖고 있지 만들지를 못해요. 네.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인데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배터리는 중국은 세계 1등인데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통신망은 5G 통신망은 미국은
못 만듭니다. 5G 통신 장비 회사 자체가 없어요. 네. 이걸 중국의 하웨이라고 하는 하웨이가. 회사가 세계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배터리하고 통신망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가 없고 네. 이 미국은 반도체에서 기술만 있고 생산이 없고 배터리가 없고 통신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미국식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중국은 반도체. 근데 이걸 갖고서 막는 건 좋지만 반도체 밑에 단에 있는 두 가지가 이게 미국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미중의 전쟁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쟁이 될 것은 그 세 가지에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냐가 미중 관계에 끝이 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한국은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1등은 아닌데 네. 다 2등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교수님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중국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네. 로직에서 TSMC에서 2등. 네. 배터리 중국 다음에 2등. 2등. 통신 장비 우리 삼성이 5G 잘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0등 하는 놈이 1등 하는데 붙는 놈 안 때리냐? 2등한테 붙으면 안 터지냐? 네. 어차피 때릴 거면 맞을 거면 1등에 붙은 2등에 붙은 같이 맞는다. 그러나 1, 2등이 자기가 절절히 원하고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 있으면 10등 함부로 못 패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 가서 이제 국빈 방문을 했지 네. 미국이 직접 날라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쫓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역대 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지역이 바로 휴전선이었습니다. 인계철선을 먼저 가보는 거죠. 그랬죠. 그리고 미국 무대에 가서 격려하고 이제 청와대로 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간 거죠. 예.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미국의 옐렌입니다. 재무부 장관인데 네. 레이먼드 상무장관이라는 메이크 센스인데 옐렌이 우리 이제 주경호 장관하고 회담하고 나서 네. 집에 갈 때 어디를 갔냐고 그러면 저 보안관은 마고개를 갔어요. 예. LG화학의 배터리 전시관을 갔어요. 거기서 재무부 장관이 배터리를 갖고서 뭔가 얘기를 하고 갔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계철선은 휴전선이 아니고 반도체 배터리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을 보는 관점이고 이게 네. 한국을 지키는 최종 변경활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예. 이걸 어떻게 이걸 써야 되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드 때부터 한 2, 3년간은 한국은 보복의 대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반도체의 중요한 동맹을 4명을 만드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게 치포 동맹이에요. 네. 이걸 막아버리면 장비, 재료, 소재 생산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반도체 93%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반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확보를 못하면 빅데이터가 있든 말든 간에 여전히 3차 산업에 몰려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넷 중에 누구 하나를 꽂혀서 그 기술을 받지 않으면 이 질곡을 헤쳐나갈 수 없는데 거기서 일본하고 미국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대만 서로 미사일 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력이 안 돼요. 가장 유일한 약한 고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협상하고 달래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보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미국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품목에서 한국을 같이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 그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같이 못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고 요걸 레버리지를 잘 걸면 되는데 거기에는 저는 극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중국이 우리를 보고복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우리한테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에서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네. G1, G2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거기서 우리가 독자적인 랭싱을 했을 때 아마도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제 그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결기인 것 같아요. 네. 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국민적인 단합이 단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끼리 안에서 뭐 이제 대내 만에 무슨 뭐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적점 분열해서 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지원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 지원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정책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우리 기준으로 뭘 하는 건 넌센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비관적으로 보면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전쟁이 마음과 심장과 두뇌의 전쟁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국은 룸이 굉장히 큰 게 있고 그걸 레버리지로 걸면 한국은 그게 미국도 중국도 두렵지 않게 우리 실익을 충분히 챙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 여러분 우리 전병서 소장님의 생각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을 하시면서 이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분이 중국에 좀 가까운 분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속내를 딱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차이나 스타일, 차이나 테크 이거를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테크 기업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자긍심과 모든 공포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내면 깊숙하게 내공으로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혹시 다른 방송이나 또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방금 전민수 소장님께서 주신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방금 두뇌, 마음 그리고 심장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빅데이터의 망. 이 세 가지는 전병 소장님 말씀을 하시고 인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시겠다라는 약속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소장님과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